네, 지금까지 우리 네이션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 네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적 개념이고, 그리고 그 네이션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서양사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관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그 동아시아의 민족관념을 이 개념들로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 동아시아 사람들의 그 관념, 네이션 관념을 바라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선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고대사 논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뭐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선 그 역사 해석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국가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고구려의 영토가 어떠했는지, 또 고조선이 과연 어떠했는지, 그것을 중국사에 편입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사에 편입할 것인지, 이런 걸 둘러싸고 많은 이 갈등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동아시아 삼국, 그 소위 민족이라는 그 한자어를 공통으로 쓰는 동아시아 삼국이 상당히 그 원초주의적 민족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화를 굉장히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인은 어떤 복식을 입는 것이, 어떤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것들을 그 중에서 어떤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본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그러한 그 경향도 적지 않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이제 중국의 민족 식별 작업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1950년대 중국의 그 소수 민족들의 그 문화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규정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중국이라는 하나의 중화 민족이라는 민족이 있고, 그 민족 내부에 56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민족들이 있다고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들 다 포함하는 중화 민족도 민족이고, 그 구성하는 뭐 조선족도 있고, 그다음에 만주족도 있고, 백족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러한 그 개별 민족들이 다 있는데, 그 55개 민족들, 뭐 한족은 뭐 주류 민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테니까, 그 55개 민족들의 각각이 어떤 식으로 구별되느냐, 다른 민족들하고. 왜 또 55개 뿐이냐, 또 더 많은 집단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규정하는 그러한 작업이 5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어떤 민족은 어떤 복식을 하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떠한 놀이들을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 문화를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이 점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선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관념들을 스스로 가지고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리고 그러한 관념의 바탕을 두고 지금 현재의 뭐 한민족이라든가 또 일본 민족이라든가 이러한 그 민족이 구성되어졌다는 그 사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백낙청 선생은 그 한민족의 바탕을 이루는 그 역사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 백낙청 선생이 쓴 글에 보면은 에릭 홉스범이 얘기했던 그 프로토네이션, 즉 오늘날의 네이션하고는 직접적인 연속성은 없는 그러한 그 전 근대의 그 민족 집단 프로토네이션이 와 오늘날의 한국을 이루는 이 네이션 사이에선 상당한 연속성이 있다.
그리고 그 프로토 내셔널한 그러한 집단이 자기 스스로를 구성해내는 그러한 원형 민족적 자기 상상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한민족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민족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 프로토 내셔널한 그러한 자기 상상이 적어도 고려가 이제 삼국을 통일해서 후삼국을 통일해서 그때 고려 이후부터는 하나의 단일한 국가로 한반도의 그 역사가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원형 민족적인 그러한 자기 상상이 점점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확립이 되어 갔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릭 홉스보움은 원형 민족적인 집단, 프로토 네이션하고 오늘날의 네이션 사이에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도 이분이 1980년대 초반에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한국에 와가지고서 많은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인들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후에 출간이 된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라는 그 책에서 적어도 이 각주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동질성이 강하다. 그런 점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네이션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한국과 기타 동아시아인들의 민족관념이 굉장히 에스닉한 면이 강하다. 즉, 혈통과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그러한 집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강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특히 그들이 조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민족이라는 것이.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에스닉 네이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거에 비해서 프랑스나 미합중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하나의 국가를 구성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 네이션을 구성하는 원리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어떤 이념을 공유한다라든가, 철학을 공유한다라든가, 그런 것에 바탕을 둔 것이지, 그러한 동질적인 집단, 특히 혈통을 공유하는 그런 의식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나 미합중국 같은, 그리고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같은 그러한 민족관념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하고 이 동아시아의 민족관념, 그와 유사한 그러한 종족적 민족관념이 굉장히 강한 집단으로서 동유럽의 여러 네이션들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동유럽의 민족관념들을 그런 구별을 하면서 그 양쪽의 차이가 서로 다른 정치적 그런 이 사건들,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차이를 가져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강조하는 학자가 또 있습니다. 아주 민족주의 연구에서 유명한 사람으로서 한스 콘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한스 콘의 The Idea of Nationalism이라는 이 저서가 매우 유명합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그러한 시민적 민족 개념, 시민적 민족 내셔널리즘, 그리고 종족적 민족 개념, 또 종족적 내셔널리즘, 이게 대조적인 것으로 보고 서유럽의 시민적 내셔널리즘으로부터는 이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정치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 동유럽의 종족적 내셔널리즘에 의해서 결국은 동유럽 쪽이 나치즘 그런 쪽으로 전체주의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발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내셔널리즘의 두 형태로부터 정치의 서로 다른 정치의 형태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담론을 전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 194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 후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동유럽의 전체주의가 왜 생겨났느냐. 그들은 민족관념 자체가 굉장히 종족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그것을 동아시아에도 적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이 왜 그렇게 이 전체주의적인 또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고 말이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말이죠. 왜 그런가? 종족적 민족주의적인 관념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가지고서 이러한 두 내셔널리즘의 형태를 그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 두 그 네이션 관념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 이것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런 그 학계의 자성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국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민족 네이션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자성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치적 또 시민적 그러한 이념을 공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생겨났다고 스스로 믿는 그러한 민족도 그러한 네이션도 뭐 교과서를 어린이들이 보는 교과서를 본다고 그러면은 그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적 연원을 따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질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육이 특히 19세기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내 동생이 프랑스에서 생활을 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그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갈리아인이다. 자기 조상이 굴로아, 갈리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 한국 애가 왜 이런 소리를 하지?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 나라도 역시 이 과거에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의 조상은 누구일까? 그런 것에 대한 탐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혈통을 공유했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로 혈통을 공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원초주의적인 그러한 견지에서 민족을 상상하는 것은 극히 사실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화를 공유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네이션이 형성된다라고 믿는 것은 사실은 모든 네이션이 서유럽의 네이션도 역시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공통의 동질성을 형성해 온 것은 맞잖아요. 그 이념도 역시 문화 아니겠어요? 정치 문화도 하나의 문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식의 이분법을 가지고 어느 쪽은 뭐 정치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고 또 어느 쪽은 혈통이나 문화를 공유한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네이션 그 아이덴티티의 그 형태를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특히 거기다가 그 종족적 그 관념이 좀 강하다고 믿어지는 그러한 네이션의 역사에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러한 그 시각을 던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말이죠. 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왼쪽은 뭐예요? 우리 그 붉은 악마죠. 붉은 악마. 한국이 월드컵에서 이 경기를 펼칠 때 저 시청 앞 광장에 붉은색 옷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무엇입니까? 오른쪽은 바로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축구를 할 때 저 삼색기를 들고 나와가지고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 두 사진이 보여주는 것이 동일한 현상인가? 상이한 현상인가? 우리 그 2006년 월드컵 때 보리스 베커라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리스 베커가 TV에 나와서 그 독일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면서 그러면서 이 열정 이것을 보면 이건 애국주의. 이 애국주의는 정말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면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베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애국주의는 이처럼
그 밑에 제가 써놨듯이 patriotism generally has a positive connotation.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함의를 애국주의는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민족주의를 nationalism generally has a negative connotation.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 한국의 저 응원 문화는 내셔널리즘이고 이쪽 이 프랑스의 그 응원 문화는 그러면 페이트리어티즘이냐?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애국주의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네이션의 그 동질성이랄까 그런 어떤 그다음에 정체성, 연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둘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인지는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식의 역사적인 또 사회적인 그러한 현상들하고 결합되어 가지고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 동아시아의 민족관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은 우리가 또 맨 마지막 이 강좌의 맨 마지막 주차에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첫 강의에서 우리는 무엇을 논의했는지 잠깐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itizenship이라는 그 용어가 많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래서 citizenship을 시민권으로, 그리고 citizen은 시민으로 하기보다는 국민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적, nationality와 시민권, citizenship은 그 인적 범위 면에서 일치하기도 하고 불일치하기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과거에 이 한 나라에서도 완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그 나라의 주권에 복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은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의 여러 의미와 또 번역의 문제를 살펴봤고, 그런 나머지 그 네이션으로 그냥 표기하겠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민족 또는 국민으로 번역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이션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으로서 원초주의, 근대주의, 종족적, 상징적 접근, 이렇게 세 관점을 살펴보았고, 동아시아의 네이션 관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서유럽의 그 네이션 관념하고 동유럽의 네이션 관념 또는 또 동아시아의 네이션 관념이 서로 간에 그렇게 각각 시민적 또 정치적 네이션 관념하고 또 종족적, 혈통적 네이션 관념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특징들은 서로 간에 가지고 있지만, 뭔가 특징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한 이분법이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특정 국가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편견을 자아내는 식으로 또 활용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최근에 학계의 동향을 소개를 했고, 이분법을 극복하는 그러한 것 바탕 위에서 이 강의를 전개해 나가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